그 온라인 환경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참 어색하네요. 이렇게 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현장에는 지금 한 10분 좀 넘는 스태프분들이 계시긴 한데 다들 조용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축으로는 이 아카이빙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주제가 아카이브 활용, 뭐 다른 각도에서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아카이빙, 뭐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그리 낯설지 않게 여기면서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의 무슨 현상 같기도 하고요, 하나의 열풍 같기도 하고 여기 계신 앞서 두 연사분들도 이 기록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시고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신데 아마 비슷한 감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이 기록이나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그런 그 현상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법과 제도 부분인데요.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법이 생겼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최초에 생긴 게 이제 99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 영역의 기록물을 어떻게 생산, 관리, 서비스할 것이냐를 다루는 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서서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법 이름조차 생소할 수도 있고요. 법 이름은 내가 알고 있지만 법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행정적인 불합리한 점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뭔가 실책을 한다든지 하면 시민들은 그것을 그냥 묵인하지 않고 질문도 하고 항의도 하고 또 관공서에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 근거를 내봐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 건강한 법과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을 사는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은 공공 영역에서는 책임성을 갖고 행위를 할 때 기록을 남겨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면 보여줘야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로 익숙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공공기관들에서는 어떤 기록물을 적법하게 생산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시민들이 요구하면 보여주는 건가를 다루는 법이고요. 정보공개법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 제도가 어떤 특별한 위정자들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 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행정 영역에서는 받아들이고 하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다고 파악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IT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기술적 발전입니다. 아마 지금이 오후 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록을 스스로 만드셨을 겁니다. 아니면 또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기록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할 분들이 없을 텐데 저는 조금 더 붙여서 누구나 기록을 만들고 선별하고 유통, 공유하는 세상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록을 만들고 선별하고 유통한다는 것은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아카이빙의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들은 기록이라는 게 낯설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만들고 어떤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맘만 먹으면 누구나 기록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마을 공동체로 요즘 많이 대표되는 이른바 공동체적 삶의 지향.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감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마을과 다소 이성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 이 공동체, 두 단어의 결합으로서의 마을 공동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각박한 이런 경쟁 위주의 자본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조금씩 밑바닥에서부터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뭐 몇 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략 한 20여 년 뭐 이 정도 전부터 도회지를 중심으로 옛 정서를 되살리며 현실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가면서 살아가자는 이 공동체 운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혀 나가면서 이분들이 우리들이 그동안 해온 바들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리고 공유하자라는 자발적인 아카이브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영역에서의 아카이빙 활동은 지난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이 사회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될지에 대한 의논과 다짐,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인 흔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실천, 이런 것들이 모아진 아주 중요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과 제도의 안착,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기술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의식의 성장, 이런 사회의 현상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록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아카이빙에 대해서 지향하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카이브에 대해서 풍부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전적 의미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기록을 관리를 담당하는 곳,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그런 단어이죠. 공공 영역에서는 앞서 언급된 대로 정보적 가치나 증거적 가치, 행정적 가치 등 이제 공식화된 가치를 중심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민간 영역, 개인이나 공동체 영역에서는 이 아카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평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주관적이고 다소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해도 괜찮다. 왜? 기록의 가치는 기록의 주인이 평가를 하는 거고, 기록의 주인은 기록을 만든 사람 또는 기록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 공동체 영역에서의 가치 기준은 아주 주관적으로 세우셔도 좋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잊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그걸 관리하고 서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획득하는 과정, 그리고 기록을 안전하게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면서 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정리분류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 이걸 관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획득하고 관리한 기록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널리 활용하는 일, 이 일련의 과정을 아카이빙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많은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기록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관 혹은 중앙 혹은 권력 혹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기록은 이제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삶의 기록들, 관계의 기록들, 공동체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늦지 말고 기록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아카이브의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기록이 활용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기록은 그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기록의 3요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용과 구조와 맥락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멋있고 예쁜 사진이라고 해도 그건 이제 사진이라는 이미지라는 형태를 갖추고 또 그 안에 어떤 피사체가 들어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도 이 사진을 언제 왜 누가 어떤 의도로 찍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냥 예쁜 사진일 뿐이지 활용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지는 이런 각도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그 요소들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서비스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수고로운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제 외래어로 디스크립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기록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행위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뭐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제가 임의로 표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릉 사천 해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서 저렇게 이제 시민들 들어가지 않게 안전선을 쳐놓은 착잡한 마음으로 저 해변을 찍었었는데 저런 사진이 하나 있다 할 때 제가 사진의 생산자로서 사진 이름도 정하고 촬영 일시 또 어떠한 맥락에서 저런 걸 찍었는지 설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보로서 저 맥락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런 정보가 없이 사진만 한 장 딱 있으면 어떤 해변인지 무슨 줄인지 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기록 활용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런 디스크립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의 기록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정보들을 포괄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을 인터뷰해서 기록으로 남길 때 그냥 인터뷰한 내용을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글로 옮겨 적는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구술자와 면담자는 어떤 삶의 내력을 갖고 있는지 면담 현장의 사진과 음성 파일, 영상 파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텍스트로 변환한 녹취문이라든지 또 그 면담 과정에 대한 세세한 정보 그리고 면담 내용을 활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활용 동의서 등을 세트로 관리를 한다면 이 구술 기록은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중에 완결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불완전한 구조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류를 잘 해놓으면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마치 우리 그 PC에서 탐색기 폴더 구조 이렇게 구성할 때 폴더 이름 정하지 않습니까? 이 폴더 열면 무슨 파일이 있겠다 이렇게 유추될 수 있도록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분류를 해놓으면 기록물에 접근이 수월해지고 서비스가 원활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수고를 해서 기록물을 서비스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갖춰 놓으면 기록물을 서비스하는 그 방식은 많이 다양하고 또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단순하게 한 세 가지의 어떤 방법을 전통적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때 원 모양 그대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사진들을 그대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뭐 간략한 아까 디스크립션했던 간략한 설명들과 함께 서비스하는 건데 사실은 저렇게 사진 원문이 서비스 된다고 해도 맥락을 잘 확보해 놓으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위에 보시는 사진은 동두천 지역의 기록 활동가 분들의 활동 결과인데 저 까만 원안에 있는 걸산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 앞에 캠프 케이스라고 불리우는 그 미군 부대로 막혀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침에 도심으로 나오려면 저 미군 부대를 거쳐서 나와야 되고 들어갈 때도 또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올 때 갈 때 하루에 왕복할 때마다 검문을 당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까지 다 열어보고 또 저 안에 걸산동 주민에게 외부의 손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가족 한 명당 3명까지만 방문이 허용되는 이런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저런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삶의 내력을 특별한 삶의 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저 사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원문을 서비스하되 맥락을 잘 확보해 놓으면 풍부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다. 밑에 보시는 다 허물어져가는 저 집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또 저 경기도 연천군 신망리라고 하는 곳에 한국 전쟁 직후에 가장 먼저 수복된 지역인데 미군들이 저렇게 생긴 집 100채를 처음 지어서 제공해 주면서 백호주택이라고 불리우고 그 앞에는 뉴 호프 카운티라고 영문으로 아치 간판을 해놔서 거기서 비롯해서 이제 저 동네를 신망리라고 불리우는 동네인데 지역 주민들은 쓰러졌죠. 지금은 쓰러진 저 집을 개조해서 마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관에서 좀 도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못해서 저 집은 결국 무너지고만 그런 사례인데요. 기록물의 원문을 서비스하는 것만으로도 맥락을 잘 확보해 놓으면 제가 지금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복합 기록물 서비스 저런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건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기록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활용 방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1993년에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단행된 적이 있죠. 당시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 국가기록원에서 당시 정책문서나 언론 자료들을 통해서 텍스트로 서비스하는 것은 왼쪽의 박스처럼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이라고 텍스트로 나올 때는 긴급 명령인가 보다. 대단히 특단의 조치였나 보다. 이 정도의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과 관련된 관련인들 구술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국회 기록보존소입니다. 여기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국회 기록보존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련 구술 자료를 좀 종합해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김덕룡 전 의원 경우에 YS가 나에게도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비밀로 했는지를 좀 묘사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홍재형 전 부총리의 수레에 따르면 10명 정도 팀을 꾸려서 아파트를 빌려서 대북 작업하는 걸로, 그러니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금융실명제 준비 작업을 했다. 이런 이제 구술 기록들이 합쳐졌을 때 그냥 단순히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건조한 전달보다는 아주 풍부하고 입체적인 맥락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사안을 천착할 때 다양한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그 페이지를 그냥 캡처한 건데요. 국가기록원에서는 소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많은 기록물들을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연구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기록, 어린이 컨텐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새롭게 창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록관,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게 가공된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친절한 서비스인데, 창작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이런 검증 과정을 꼼꼼히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제가 일단 부여받은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컨텐츠를 창작해서 서비스하는 거나 다양한 기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거나 원문을 서비스하는 거나 이런 그 서비스 방식에 우리들의 삶, 또 우리들의 관계,
또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록을 만들고 어떻게 서로 공유해야 될지 조금 상상이 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